2026년 1월 30일 새벽 뉴욕 5번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사람들의 입김은 하얗게 흩어졌고 두꺼운 패딩과 담요로 몸을 감싼 수천 명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매년 9월 아이폰 신제품을 사기 위해 밤을 새우는 익숙한 풍경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들린 커피보다 더 뜨거운 것은 기대감이었고, 그들이 기다리는 매장 쇼윈대는 사과 로고 대신 선명한 파란색 S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격표는 무려 2,899달러, 현재 환율로 약 425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이자 최신형 노트북 두 대를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은 오히려 더 길어졌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고, 동시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오픈 5분 만에 서버가 마비됐습니다. 화면에는 전 모델 솔드 아웃이라는 붉은 글자가 순식간에 도배되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그것도 애플의 심장부인 뉴욕 한복판에서 400만 원이 넘는 한국산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밤을 지사오는 장면. 그날 5번개 늘어선 긴 줄은 단순한 대기열이 아니라 스마트폰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 삼성의 이미지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혁신과 감성의 상징은 언제나 애플이었고, 삼성은 그저 합리적인 가격의 안드로이드 제조사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특히 미국 열대들 사이에서는 파란 말풍선 대신 초록색 문자가 뜬다는 이유로 아재폰이라는 농담 섞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련됨과 트렌디함은 아이폰의 몫이었고, 삼성은 기능은 좋지만 뭔가 2% 부족한 브랜드처럼 취급되던 시절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번 갤럭시 트라이폴드 출시 이후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과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 이른바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을 쓰던 이들이 서랍 속에 밀어넣고 400만 원이 넘는 삼성 기기를 들고 다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브랜드를 바꾼 것이 아니라 효율과 생산성을 기준으로 선택을 바꿨습니다. 가성비의 상징이던 삼성이 이제는 초프리미엄 기술력의 상징으로 재정의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삼성은 애플의 대체제가 아니라 애플이 아직 해내지 못한 영역을 먼저 실현한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벌어진 가장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트라이폴드의 충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나 지루해졌는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년 가을이면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신제품 발표를 봐왔지만 정작 손에 쥔 기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화소가 조금 올라가고 프로세서 속도가 약간 빨라지고 화면 베젤이 몇 밀리미터 줄어드는 정도의 변화. 결국 우리의 손 안에는 여전히 똑같은 직사각형, 이른바 렉탱귤러 프리즌에 갇힌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산 스마트폰과 지금 쓰는 스마트폰을 나란히 두고 보면 일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제조사들은 라인업을 세분화해 가격만 올렸고, 소비자는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더 이상 신제품 발표를 보며 가슴이 뛰지 않았고, 스마트폰은 설렘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생활 필수품으로 전락해 갔습니다. 이 정체의 시기, 이른바 스마트폰 빙하기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 완전히 다른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두 번 접히는 트라이폴드라는 파격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폼팩터 전쟁의 신호탄을 먼저 쏘아 올린 것은 삼성이 아니라 중국의 화웨이였습니다. 2024년 말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화면을 두 번 접는 메이트 XT를 공개하며 글로벌 IT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펼치면 10인치가 넘는 태블릿이 되는 구조,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애플을 넘어섰다. 삼성은 끝났다.
과격한 평가가 쏟아졌고 애국 소비 분위기 속에서 초기 물량은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메이트 XT는 아웃폴딩 방식이었습니다. 즉, 화면이 바깥으로 드러난 채 접히는 구조였죠. 이론적으로는 얇고 구현이 쉬운 방식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불안 요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기기를 주머니에 넣는 순간 화면이 외부와 직접 맞닿습니다. 열쇠, 동전, 먼지, 작은 충격 하나에도 흠집이 날 수 있다는 공포. 실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떨어뜨리면 끝이다. 설탕처럼 쉽게 깨진다는 의미의 설탕폰이라는 조롱이 퍼졌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기술적 상징성과 애국심이 소비를 떠받쳤지만 실용성과 내구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혁신이라는 타이틀은 얻었지만 일상에서 안심하고 쓰기엔 부담스러운 제품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단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은 침묵 속의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초가 아니라 완성도로 승부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웨이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삼성은 조용했습니다. 언론이 연일 비교 기사를 쏟아내고 시장이 삼성이 뒤처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던질 때도 수원연구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설픈 최초는 잠깐의 박수로 끝나지만 완벽에 가까운 완성도는 시장의 기준을 바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갈고 닦은 결과물이 바로 갤럭시 트라이폴드였습니다. 삼성이 선택한 길은 기술적으로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인폴딩 방식이었습니다. 화면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대신 양쪽을 안쪽으로 접어 완전히 보호하는 구조, 마치 알파벳 Z 형태로 접히는 설계였습니다. 이 방식은 설계 난이도가 높고 내부 공간 활용이 까다롭지만 사용자에게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접는 순간 가장 비싼 메인 디스플레이는 기기 안쪽 깊숙이 숨겨지고 외부 충격과 스크래치로부터 자연스럽게 보호됩니다. 삼성은 단순히 경쟁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느냐에 대한 철학 자체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최초를 좇는 대신 오래 써도 불안하지 않은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경쟁을 넘어 삼성만의 정체성을 완성한 선택이었습니다. 삼성이 인폴딩 구조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 즉 UX에 대한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트라이폴드는 접는 순간 가장 중요한 메인 디스플레이를 단단히 감싸 안습니다. 마치 갑옷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한 고가의 화면은 외부 충격과 스크래치로부터 자연스럽게 보호됩니다. 이것이 바로 쉴드의 개념입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주머니 속 열쇠나 책상 모서리를 걱정하며 폰을 모시듯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접은 상태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은 기기 외부에 별도의 커버 스크린을 탑재해 평소에는 일반 바형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내고 전화를 받고 급한 메일을 확인하는 일상적인 작업은 굳이 펼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다 더 넓은 화면이 필요해지는 순간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화면을 펼치면 됩니다. 이 구조는 마치 평소에는 단단한 방패였다가 필요할 때만 날개를 펼치는 윙윙과도 같습니다. 보호와 확장의 균형. 삼성이 트라이폴드에 담아낸 UX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트라이폴드의 진짜 심장은 화면이 아니라 힌지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2번 접는다는 것은 단순히 패널을 구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만 번을 접었다 펴도 내구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펼쳤을 때 화면이 완벽하게 평평해야 합니다. 초창기 폴더블 폰이 조롱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깊게 파인 주름, 빛에 비추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굴곡은 이게 과연 완성된 제품인가라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화웨이의 메이트 XT 역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만나는 경계는 미세하게 울었고
힌지는 단단함보다 유연성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머 플렉스 힌지라는 새로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첩이 아니라 이 수십 개의 정밀 부품이 맞물려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화면이 접히는 곡률을 워터드롭 구조로 구현한 점입니다. 물방울처럼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접히기 때문에 패널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분산되고 펼쳤을 때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팽팽하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해외 미디어 브리핑 현장에서 제품이 펼쳐졌을 때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주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아도 매끈한 유리판처럼 느껴진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힌지가 단순히 접는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듀얼 레일 구조로 설계된 힌지는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그 힘을 특정 지점이 아니라 전체 프레임으로 분산시킵니다. 마치 인체 척추처럼 기기의 구조적 안정성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셈입니다. 떨어뜨렸을 때도 힌지가 충격을 흡수하며 액정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경쟁사가 힌지를 접는 도구로 접근했다면 삼성은 이를 생존을 책임지는 핵심 장치로 재정의했습니다. 바로 이 집요한 설계 철학이 트라이폴드를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초격차 기술의 상징으로 만든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트라이폴드가 진짜로 시장을 설득한 지점은 보여지는 혁신이 아니라 숨어 있는 엔지니어링에 있습니다. 세 번 접히는 구조라면 두께는 당연히 두꺼워질 것이라는 선입견이 따라붙습니다. 실제로 기존 폴더블도 접었을 때의 부피 때문에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트라이폴드의 접힌 두께는 12.9mm에 불과합니다. 일반 스마트폰에 케이스를 씌운 정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 세 개의 디스플레이를 품고도 이 정도 두께를 구현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공학적 도전의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배터리입니다. 내부 공간은 복잡해졌는데 배터리 용량은 오히려 5600mAh로 역대 최대 수준을 담아냈습니다. 삼성은 배터리를 얇고 넓게 분산 배치하는 방식을 택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여기에 퀄컴의 최신 칩셋인 스냅드래곤 엘리트를 탑재해 고성능 작업에서도 끊김없는 퍼포먼스를 구현했습니다. 고사양 게임이나 멀티태스킹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얇고 오래 가고 강력해야만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은 서로 충돌하는 모순된 요구입니다. 얇게 만들면 배터리와 냉각 공간이 줄어들고 성능을 올리면 발열이 커집니다. 하지만 트라이폴드는 베이퍼 챔버 기반의 고급 냉각 시스템을 적용해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했습니다. 이른바 세 가지 모순을 동시에 해결한 셈입니다. 단순히 비싼 폰이 아니라 복잡한 공학적 난제를 풀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400만 원이라는 가격은 기술에 대한 비용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400만 원이 넘는 이 기기를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과시욕 때문일까요? 현장에서 만난 월스트리트의 한 트레이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함께 들고 다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며 동시에 메신저로 지시를 내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한 문장은 트라이폴드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화면을 모두 펼치면 약 10인치에 육박하는 대화면이 됩니다. 한쪽에는 블룸버그 차트를 띄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시간 뉴스피드를 확인하며 는 동시에 메신저나 이메일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른바 3분할 멀티태스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기존 바형 스마트폰에서는 불가능했던 작업 방식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 역시 이 점에 주목합니다.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하면 카페에서도 코드 수정과 서버 관리가 가능합니다. 노트북을 꺼낼 필요 없이 주머니 속에서 바로 작업 환경이 펼쳐지는 셈입니다. 이들에게 400만 원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따로 사는 비용, 그리고 이동성과 효율성에서 얻는 시간 절약을 고려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트라이폴드는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머니 속 워크스테이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가 전략은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이번 트라이폴드의 흥행은 단순한 제품 성공을 넘어 삼성전자 전략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지난 몇 년간 삼성은 이른바 샌드위치 신세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600 이상의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이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로 점유율을 지키고 있었고, 중저가 시장에서는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삼성은 그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격으로는 중국을 이기기 어렵고 감성 브랜드 이미지에서는 애플에 밀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트라이폴드는 이 구도를 정면으로 깨뜨렸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가성비나 중간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아무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초프리미엄 영역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애플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한 폼팩터를 구현하며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시장의 기준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과 물량 공세로 가격을 낮출 때 삼성은 오히려 가장 어려운 기술적 난제를 선택해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경쟁의 판 자체를 바꾼 전략입니다. 더 싸게 만드는 대신 아무도 쉽게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것. 트라이폴드는 삼성이 패스트 팔로어에서 벗어나 기술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번 한방으로 삼성은 샌드위치 구조에서 빠져나와 자신만의 독자적인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트라이폴드의 등장은 애플에게도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빨라야 2027년, 늦으면 2028년에나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애플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접는 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화면 주름과 내구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트라이폴드가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왜 안 접어?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시장의 기준이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삼성이 애플을 따라가는 그림이었다면 이제는 애플이 삼성의 행보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바뀌면 혁신의 방향도 바뀝니다. 트라이폴드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다음 단계를 정의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운 주체가 애플이 아닌 삼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변화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애플은 선택이 아니라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이 매서운 겨울 바람이 불던 뉴욕 5번개 길게 늘어선 그 줄은 단순한 신제품 대기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그것도 애플의 심장부에서 밤을 지사오며 삼성 로고가 새겨진 상자를 기다리는 장면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워크맨과 아이폰을 동경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세계 소비자들이 한국 기술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오랫동안 패스트 팔로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습니다. 남들이 만든 길을 더 빠르고 더 잘 따라가는 기업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트라이폴드는 그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폼팩터를 끝까지 밀어붙였고 가장 완성도 높은 형태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최초보다 완성도를 택한 집요함, 가격 경쟁 대신 기술 경쟁을 선택한 결단이 결국 판을 바꿨습니다. 역사는 늘 안전한 선택보다 도전을 택한 자의 편에 섰습니다. 키보드 및 없는 아이폰이 조롱을 이겨냈듯 접는 스마트폰 역시 의심을 넘어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한 직사각형의 시대를 지나 접는 기기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 한가운데 태극기를 품은 삼성의 깃발이 서 있습니다. 패스트 팔로에서 퍼스트 무버로 뉴욕의 그 긴 줄은 그 변화의 시작을 전 세계에 선언한 장면이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5분 만에 싹쓸이된 한국 제품이라니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단순한 화장품일까요? K푸드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한류 콘텐츠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 기술 패권과 브랜드 위상이 뒤바뀌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뉴욕 5번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장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수천 명이 줄을 서 있었고 온라인 판매는 오픈 5분 만에 서버가 마비됐습니다. 가격은 2,899달러, 한화로 4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또 라는 말이 나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돌풍을 일으킨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 제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초고가, 프리미엄 기술 집약체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구매층이었습니다. 10대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금융인, 실리콘밸리의 개발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 타깃이었습니다. 이들은 유행을 쫓는 소비자가 아니라 효율과 생산성을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400만 원이 넘는 한국 제품을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히트 상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잘 팔렸다로 해석하면 본질을 놓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비싸면 애플이라는 공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싸도 기술이 더 앞서면 선택한다는 공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혁신의 방향이 구매 결정을 좌우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상징성입니다. 뉴욕, 그것도 애플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밤을 새우며 한국 제품을 기다린다는 사실은 단순한 흥행 뉴스가 아닙니다. 이는 브랜드 위상 전환의 신호입니다. 한국 기업이 더 이상 가성비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초프리미엄 영역에서 기준을 세우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가격 경쟁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기술 격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축적되면 시장의 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브랜드는 한 번의 히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으로 재정이 됩니다. 이번 5분 완판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라는 말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패턴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가격이 아닌 기술과 완성도로 프리미엄 시장을 계속 공략한다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런 장면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라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팔렸어? 가 아니라 이제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